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모금 이야기긴 한데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특이한 케이스라서 다른 분들이 또 이거 딱 듣는 순간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저렇게 못해. 이렇게 좀 하실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뭐 규모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겠다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나이 이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회복지사 이야기 지금부터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 어떤 분이 이분을 아시는 분이 대단한 사람이 있다 전주에. 그래서 왜 대단하냐 그랬더니 3년 동안에 혼자서 36억 원을 모아낸 사람이 있다. 근데 사회복지 기관이다. 사회복지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회복지교회에서는 드문 케이스인데 물론 이제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이런 데는 좀 다르죠.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르게 조그만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렇게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좀 그걸 해냈다라고 해서 그러냐. 근데 저는 뭐 규모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전주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고 고민해서 마침 또 전주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이제 얼굴을 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저 좀 감동받았어요. 엄청나게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 설레발을 치자면 30대의 김재춘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더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적용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제가 봐도 와,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떤 히스토리 그 다음에 모금을 해낸 그 전 과정이 저 같은 모금 전문가가 봐도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모금의 어떤 성공 원리라는 내용들이 그냥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분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그 뒤로도 뭐 이렇게 교류가 있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분이 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어떤 요인 또는 그 사람의 역량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분을 직접 모시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 이야기를 하면서는 본인 자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자랑해주는 또는 또 전문가 입장에서 또 그걸 정리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들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제가 1번으로 꼽았던 건요, 이거였어요. 전주라는 도시가 기업이 없는 도시입니다. 실제 뭐 공업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내용이 저한테 엄청 큰 감명을 줬던 건 이거였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하자면 전주에서 제가 모금 아카데미를 꽤 많이 한 편입니다. 복지관 쪽에서도 했고 비영리 단체들, 환경단체들한테도 모금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코칭도 해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상대적으로 기업 모금이 좀 덜한 것 같다. 기업 모금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라고 권유해드리면 그분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소장님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전주는 기업이 없어요. 전주가 무슨 울산이나 광양처럼 기업 도시가 아니고 서울하고는 또 될 때도 아니고 작은 이렇게 진짜 상공업 도시도 요새는 많이 죽었고 그래서 기업이 없는데 무슨 기업 모금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또 진짜 이야기를 듣고 보면 또 맞는 이야기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사회복지사가 3년 동안 36억 원 모아낸 거의 전부 다가 기업 모금이라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만나서 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이요,
뭐 30대 중후반에 남성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를 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는 안 됐더라고요. 뭐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 일부러도 사회복지는 한 10년 정도 내가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분이 모금을 하게 된 동기부터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이분이 제가 이제 꼽은 몇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자원개발에 대한 또는 뭐 후원개발에 대한 인식을 다른 식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당신은 사회복지사입니까? 사회복지 직장인입니까? 당신의 기관은 사회복지 대행업체입니까? 사회복지 기관입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요 질문에만 해도 어떤 뉘앙스가 달라지는지 좀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기관이나 또 좀 확대하면 비영리 단체들 같은 경우가요. 대부분 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 특히 사회복지 기관 더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뭘 못한다. 이게 정설이고 그냥 뭐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회복지사를 꽤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죠. 이런 거죠. 이분은 뭐 이렇다고 해요. 처음에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느냐고 했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줄 긋는 자 있죠. 줄 긋는 자 때문에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하루는 자기가 줄 긋는 자가 하나 필요해서 사달라고 했답니다. 총무팀한테. 근데 까인 거죠. 옆에 사람하고 같이 쓰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니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모금의 시작이었냐면 이분이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가 7년 정도 사회복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예산 없는데 뭘 어떻게 할래? 예산 없으니까 못한다. 이 이야기만 들었대요. 그때 그 생각이 오버랩됐답니다. 줄 긋는 자아가 없어가지고 그냥 포기해야 되는 이 내용이 조금 더 생각을 넓히면 예산 없어서 뻔히 전주 시내에 이런 것도 하면 좋겠고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늘 그런 거 한번 해보자고 하면 예산 없는데 어떻게 할래? 라는 대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로 이래서는 내가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딱 생각을 바꿔먹고 내가 언제까지 사회복지를 할지 모르지만 가서 내가 돈이 없다고 하면 내가 돈을 구해서라고 할 거다. 필요하다면 해야지. 그 예산 없다고 무조건 포기하면 이게 무슨 사회복지냐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이 적극적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 자원개발에 대한 생각이 그 시작점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우선 하나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제가 만나보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천을 안 하죠. 실천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실천했다는 거예요. 뭐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전북은행을 찾아가기도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찾아갔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전북은행 그 사회보험 담당자가 이 사회복지 기관들 모임 자리에 와가지고 강의를 한 때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끝날 때 그 담당자가 아이고 언제 한번 찾아오세요. 같이 이제 좀 이렇게 강의 때는 못한 이야기를 좀 나누시죠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북은행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이제 좀 자기들 준비도 하고 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찾아갔대요. 꽤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찾아갔답니다. 근데 그 담당자가 그 사회보험 담당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강의 끝나고 찾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몇 년 동안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자기를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들 같으면 당장 찾아갈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것 같고 또 많이 찾아가면 민폐길 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한 군데도 안 왔대요. 자기가 처음이랬대요. 그 첫 만남에서부터 일이 풀고 또 관계가 만들어지고 해서 기부가 됐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사실은 그 복지기관이 굉장히 작은 데랍니다. 1년 예산이 5억밖에 안 되는 작은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모금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안 돼 있어서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돈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달에 뭐 50만에서 70만원까지 썼답니다. 왜냐하면 기념품, 사회공헌 담당자들,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한테 기념품 줘야 되는데 별도 예산이 없으니까 자기 월급 내가지고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월급 쓰면서까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마음가짐, 일이 되고자 일을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열정과 에너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천, 이걸 저는 두 번째로 꼽고 싶어요. 첫째는 사회복지 자원개발에 대한 인식이 달랐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 실천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표현 써요. 머리 밑에 바로 팔다리가 달려 있어야지, 그래야 바로 실천이 되지. 우리들은 늘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분 좀 제안 능력이 좀 뛰어나더라고요. 뭐냐면 전북은행한테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서 자기들 사업에는 그 전주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해외 봉사활동 보내는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저소득층 애들이 있으니까 자부담을 못하죠. 항공비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가서 실제 이 사업 원래 있었던 해외 봉사 사업은 돈이 그걸 안 해준다 이렇게 하길래, 그러면 장학금 사업이라고 있는 거 알다. 그럼 그건 한다. 그러면 자부담 내용도 어찌됐든 간에 그 장학금이라는 개념으로 풀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모금을 해보면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던져봤다가 안 되면 그냥 자기가 준비해간 것 이야기하면 그냥 안 되고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어떤 걸 갖고 있고,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구나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저도 한 번은 공익 캠페인 같이 하자고 기업한테 찾아갔더니 예산이 다 탕진됐다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11월 달 거의 다 돼갖고 갔거든요. 그때 제가 그냥 안 나오고, 부장님 저기 혹시나 홍보비는 남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홍보팀 불러갖고 이야기하면 홍보비는 남았대요. 이게 공익 캠페인이기 때문에 공익 캠페인 내용과 당신들의 신제품 홍보 내용을 섞어가지고 한번 캠페인을 만들어 보겠다. 그럴 때 사회공헌비가 아닌 홍보비를 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저 몇천만 원을 받아낸 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정말 저를 감동시켰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든 기업하고 같이 뭔가를 하게 되면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 안 해도 되는 보도자료를 내주거나, 아니면 뭐 시장 같은 분을 모셔가지고 참석해 하거나, 아무래도 유력 인사를 참석시키는 게 그 기업은 좋아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소위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 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공간 연출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논의를 한 다음에 그걸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거 쉬운 것 같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실제 많은 비영리단체 사회복지기관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순수하지 않다라고 그냥 평가해버리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나 주면 좋은 데다 쓰면 우리 역할 다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안은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사실은 제안 능력이거든요. 세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좋은 사업이 뭘 해야 이들이 기부를 하니까 사업을 기획하는데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물론 이거 모금 영역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영역의 사회복지기관들 100군데 홈페이지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서 재밌는 사업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걸 약간 바꿔서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는데 우리 전주에서는 안 하고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기업들은 참 좋아하더라. 저도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같은 거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실제 이렇게까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남들하고 대동소이한, 옆 복지관도 똑같이 하고 있는 내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이 돈을 받아갖고 기업 돈을 쓰고 꼼꼼하게 돈 쓴 내용, 그 다음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 보고서를 쫙 만들어 갖고 갔더니 그 사회공헌 담당자가 도리어 놀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주에서 사회공헌 활동하면서 복지관에도 나눠주고 해봤지만
이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복지기관이나 비영리단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적어도 그 기본기에 충실했는 거예요. 아니 피드백을 해줘야죠. 과할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뭔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뭐 사회공헌의 해외 사례, 다른 지역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자기 기관에서 잘된 사례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퉁치면 제안 능력입니다. 제안의 능력은 착각하지 마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하는, 그게 제안 능력이거든요. 또 하나는 그것과 관련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관계 능력이 이 친구가 참 뛰어나더라고요. 뭐 젊다라고 하면 젊고 그런데, 관계 능력은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관계 능력은 뭐 술 잘 마시는 게 관계 능력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계속 관심 갖고 살펴보고, 그들이 뭘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든 내 뭐 범위 안에서, 역량 안에서 맞춰주려고 하는 것. 연애의 감정하고 똑같습니다. 연애는 나 사랑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 채워주려고 하고, 그 채워줌에서 내가 기쁨을 느끼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 역량이 좀 있으신 분 같아요. 우선은 이분이 관계 능력의 1번은 호감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얼굴은 호감형은 아니시더라고요. 이 이야기 보면 또 뭐라고 저한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호감형은 아니에요. 까놓고 말하면. 근데도 호감이 들게 만드는 이 스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뭐 하냐면 인터넷 검색한답니다. 인터넷 검색은 뭐 우리들 좀 핸드폰 중독된 사람들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날 또는 그 전날 이렇게 그 전주 시내에 자기가 관계하고 있었던 기업들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에 대한 보도자료라든지 그 소식들을 전부 다 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사가 난 것이 어떤 거 있는지, 그러면 그거 딱 보고 얘 사진이 올라와 있으면 그분한테,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한답니다. 어유 뭐 사진 그거 잘 봤다고, 아 사진 너무 잘 나왔던데요. 생긴 것보다 너무 잘 나오셨어요. 뭐 이런 문자가 보내는 걸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안 이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거에 아주 기본적으로 타고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호적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호감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술을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관계를 하면서 술자석에 늘 나가고 이렇게 했대요. 해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을 그 사람하고 많이 만나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런 이야기 또 해요. 뭐 이거 업무인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글쎄요. 우리는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과 내고 싶잖아요. 예, 남들과 똑같았서는, 공부도 똑같게 해서는 이렇게 뭔가 성과가 안 나오고 똑같습니다. 이 내용도.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관계 능력에는 아까 호감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신뢰를 얻는 기가 막힌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그렇게 잘 관계를 해놓으니까 한 부장님이 3천만 원을 줄 테니까 한번 그 사업 해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부장님, 저희하고 사업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저희를 뭘 믿고 그 큰 3천만 원부터 먼저 주십니까? 100만 원만 줘보십시오. 그 100만 원을 받고 저희 돈 따로 모아놓은 게 있어서 400만 원 합쳐가지고 500만 원짜리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500만 원짜리를 잘 해가지고 마치 100만 원 내가 냈는데 500만 원짜리 행사를 한 꼴이 됐잖아요. 정말 피드백도 잘하고 잘 해냈답니다. 아주 만족도 높게. 그랬더니 당연히 3천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 해부터 계속 3천만 원이 들어온답니다. 이것도 어찌됐든 그 신뢰관계를 만드는, 처음에 덥석 받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의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 조직화 능력도 뛰어나더라고요. 자기가 좀 나서가지고 지역에 있는 기업 담당자들과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 이런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서 나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요. 기업 사람들은 나왔는데 사회복지관 사람들이 안 나왔답니다.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거기 가면 뭐 줘? 얼마 준대?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만들었던 이분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면 사회복지사가 돈 너무 밝히면 안 돼. 아니 본인 돈을 밝히는 건가요? 클라이언트들, 수혜자들 삶을 개선시키는 돈인데 너무 어이없는 내용을 이렇게 들었다고 본인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좀 답답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기업 사회공헌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받아내는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들은 비영리 3단논법을 갖고 있다고. 너는 돈이 있다? 우리는 좋은 사업이 있다. 우리는 좋은 일 한다. 너는 돈이 있다. 그러니까 좋아라.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이분은 늘 이런 자세로 한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을 그 기업의 사회공헌을 내가 좀 그려주는 사람. 그 기업의 사회공헌이 잘 되게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포지셔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한 번이라도 그들한테 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이 안 되면 이상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본인의 그 어떤 역량이었다면, 사실은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나서 첫 질문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36원을 모금했느냐가 아니고, 제 첫 질문은 놀랍게도요, 이거였어요. 저도 제가 사회생활 25년 했는데, 올해가. 저도 무수히 많은 조직들을 겪으면서 제가 조직 승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질문은 이렇게 큰 성과를 얻어내는 데는 본인의 역량도 있어야겠지만 아마 위의 리더십에서 이거 하게 해주지 않았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당신의 관장이 어떤 사람이냐? 제 첫 질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전 관장한테서는 뭐 이야기만 하면 뭐 못한다, 예산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새로 부임한 관장은 뭔가 해보겠다고 딱 가져가면 이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는데요. 이거 꼭 필요하고 이거 효과가 있을 것 같냐고 묻는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는 물어야죠. 그 다음에 대답은 딱 하나를 합니다. 감동적이에요. 그럼 해봐. 그럼 해봐.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니 자기의 동료들, 자기의 직원들 뭐 열심히 하겠다는 친구가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도 불안하겠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5억 원짜리 단체에 36억 원이 그 뭐 연으로 따지면 한 18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18억의 반인가? 18억의 반이네. 3년 동안에 36억이니까. 그러니까 12억 정도가 1년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들 예산의 2배가 들어온다는 뜻인데 2배가 넘게 들어온다는 뜻인데 이 내용이요. 얼마나 조직에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알려주는 거죠. 한번 해봐. 한번 해봐라. 나머지 내용은 내가 책임질게. 해봐라. 이런 관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아 그래 우리는 글렀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혹시나 리더가 보고 계시면 그런 사람이 한번 되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던 사례였어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분은 사회복 자원개발에 대한 인식이 좀 달랐고 무엇보다도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제안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받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으로 했고 상황도 소위 그 좋은 리더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정말 박수를 쳐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 생각난 어떤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한계가 없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습니다. 재밌는 대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사람은 핑계대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주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 모금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기업 없다는 데서 36억 원을 모아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듭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없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접속사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부정적인 사람이고 싶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바꾸시면요. 3년 동안 36억 원을 모아낸 기적의 사나이가 있지만 여러분도 그 기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의 사람입니다. 해보십시오.